포탄이 갑판을 찢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수십 미터 높이로 솟아올랐습니다. 배 위에 탄 건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기관사, 항해사, 평범한 선원들이었는데 누군가의 미사일은 그 배를 향해 정확히 날아왔습니다. 총성보다 먼저 도착한 건 유가 폭등 소식이었고 전선보다 먼저 크게 흔들린 건 세계 해운 시장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탱크가 아니라 유조선이 불타던 전쟁이었습니다. 1980년대 페르시아만에서 두 나라가 서로의 경제를 말려 죽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바로 민간 유조선 공격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미사일도 전차도 아니라 보험료와 유가 그래프였던 이 기묘하고 냉혹한 전쟁. 오늘은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서 벌어진 탱커 전쟁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은 1980년 9월 22일에 시작됐습니다. 이라크가 이란을 기습 침공하면서 불이 붙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국경이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를 흐르는 샤트알 아랍강 그 수로 경계를 두고 오랫동안 갈등이 쌓여 있었죠. 하지만 이 전쟁의 뿌리는 훨씬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으로 탈바꿈했는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그 혁명 열기가 자기 나라 시아파 주민들에게 번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종파 갈등, 민족 감정, 영토 야욕이 한꺼번에 뒤엉킨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페르시아만의 주인인가를 두고 두 나라가 맞붙은 거죠. 그런데 그 싸움이 8년을 끌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초반 계산은 이라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빠르게 끝낼 수 있다고 봤지만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고 혁명의 열기로 달아오른 이란군은 격렬하게 반격했습니다. 전선이 고착되면서 양측 모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2년, 3년을 넘어 8년을 끌게 됩니다. 1988년 8월 휴전까지 두 나라는 최소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내면서도 끝을 내지 못했습니다.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장기 소모전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전쟁이 4년을 넘어서면서 양측은 새로운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정면 돌파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라크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이란의 돈줄을 끊어버리면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였습니다. 이란의 돈줄은 석유 수출이었고 그 석유는 페르시아만을 거쳐 유조선에 실려 세계로 나갔습니다. 이라크는 그 유조선을 노렸습니다. 이란 유전시설을 공습하고 페르시아만에서 이란 석유를 실은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란도 같은 방식으로 응수했습니다. 이라크를 직접 공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라크를 돕고 있는 걸프 연안국들을 겨냥한 겁니다.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에 막대한 자금을 대고 있었는데 이란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이라크 편을 드는 자는 우리 적이다. 그러니 너희 배도 표적이다. 페르시아만 전체가 전쟁터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탱커 전쟁의 시작이었고 1984년부터 본격화된 이 국면은 전통적인 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투함끼리 맞붙는 게 아니라 무장을 거의 하지 않은 민간 상선을 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대함 미사일이 날아오고 전투기가 상공에서 급강하 폭격을 퍼붓고 기뢰를 뿌려 항로를 막고 소형 쾌속정이 가까이 붙어 기관총을 갈겼습니다. 공격 대상에는 이란 유조선, 이라크 측 유조선뿐 아니라 제3국 선박도 포함됐습니다. 국적을 가릴 것도 없었습니다. 그 항로를 지나가는 배라면 뭐든 위험했는데 선원들은 전쟁에 나간 게 아니었지만 레이더 화면에는 그저 표적으로 표시됐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 규모가 실감납니다. 탱커 전쟁이 이어진 약 4년 동안 수백 척에 달하는 상선이 공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선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인이 아닌 생계를 위해 배를 탄 민간인들이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돈 문제가 터집니다. 당시 페르시아만에서 운항하던 선박들의 보험료는 전쟁 이전에 비해 수십 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부 해운사는 아예 그 항로 자체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세계 해운 업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조선 한 척이 불타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당시 페르시아만을 오가던 유조선들은 대부분 선주가 그리스인이거나 노르웨이 회사였습니다. 선박 등록은 파나마나 라이베리아에 해두었고 실어 나르는 석유는 사우디나 이란 것이었으며 최종 목적지는 일본이나 유럽이었습니다. 배 한 척이 공격당하면 그 피해는 여러 나라에 동시에 퍼졌습니다. 전쟁은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서 벌어졌지만 그 충격은
전 세계 경제로 흘러들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고 항로가 막히고 유가가 출렁이면 그 여파는 한국에도 일본에도 독일에도 닿았습니다. 페르시아만을 통과하는 석유의 비중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아야 이 전쟁의 무게가 제대로 느껴집니다. 1980년대 당시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이 해협은 폭이 가장 좁은 곳에서 약 33km에 불과합니다. 이란과 오만이 마주보고 있는 이 좁은 물길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에서 나오는 원유 대부분이 지나갑니다.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해협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 길목을 전쟁이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경제가 멈추고 서유럽 공장이 서고 전 세계 주유소 기름값이 요동칩니다. 호르무즈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숨통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이 전쟁을 지역 분쟁으로 보고 거리를 뒀던 미국이었지만 탱커 전쟁이 격화되면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의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면 그건 곧 냉전에서 소련에 밀리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안보는 곧 군사 안보였습니다. 이 전쟁이 중동을 넘어 냉전 체스판 위의 말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선택한 방법 중 하나가 리플레깅, 즉 국기 바꿔달기 작전이었습니다. 쿠웨이트가 자국 유조선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은 그 유조선들에 미국 국기를 달게 했습니다. 미국 국적 선박이 되는 순간 미국 해군이 호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하룻밤 새에 쿠웨이트 유조선이 미국 국기를 달고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는 기묘한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그 앞뒤로 미 해군 군함이 붙었습니다. 군함이 선두에 서고 민간 유조선이 줄지어 따라가는 장면. 이게 당시 페르시아만 항로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미 해군과 이란 사이에 직접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이 뿌려놓은 기뢰에 미군 함정이 피격됐고 미군은 이란의 석유추 시설을 타격하는 작전으로 응수했습니다. 소규모 해상 교전도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과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같은 바다에서 맞닥뜨린 겁니다. 언제 전면전으로 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이 가장 비극적인 형태로 터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8년 7월 미국 해군 순양함 빈센스가 이란 민항기를 격추했습니다. 이란 항공 655편 탑승객 290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미군은 전투기로 오인했다고 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민간인을 학살한 겁니다. 이 사건은 이란 지도부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과 정면 대결을 계속하다가는 더 큰 피해가 온다는 판단이 섰고 결국 이란은 같은 해 8월 유엔의 휴전 결의를 수락했습니다. 8년에 걸친 전쟁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국경선은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로 두 나라만 폐허와 빚을 떠안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느 쪽이 이겼는지를 묻는다면 솔직히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이라크는 빼앗은 영토도 없고 이란 혁명 정권을 무너뜨리지도 못했습니다. 이란도 이라크를 정복하거나 사담 후세인을 끌어내리지 못했습니다. 8년을 싸우고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다만 두 나라 모두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라크는 전쟁 부채를 안고 경제가 망가졌고 이란은 국제 고립 속에서 인명피해와 경제 파탄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탱커 전쟁만 놓고 봐도 페르시아만 해운 인프라 피해와 원유 가격 불안으로 세계 경제가 치른 비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쟁은 두 나라 사이에서 벌어졌지만 청구서는 전 세계에 날아왔습니다. 탱커 전쟁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에너지 공급망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협하는 쪽은 상대방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걸 이란과 이라크 모두 혹독하게 배웠습니다. 이 전쟁이 보여준 또 다른 진실은 현대 전쟁에서 민간 인프라가 곧 전쟁 자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조선은 무장도 없고 군인도 타지 않았지만 그 배가 싣고 다니는 석유는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연료였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만 전쟁터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전쟁은 냉정하게 보여줬습니다. 냉전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이 전쟁을 보면 또 다른 맥락이 드러납니다. 이라크는 서방과 소련 양쪽에서 동시에 무기와 자금을 끌어왔고 이란은 혁명 이후 서방과 단절됐지만 비밀 경로를 통해
무기를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두 나라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냉전 강대국들이 자기 이익을 계산하며 개입하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을 통해 중동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것이 곧 자국 이익이라는 원칙을 행동으로 증명했고, 그 원칙은 이후 걸프전 이라크 전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중동 분쟁에 미국이 빠지지 않는 구조가 이 시기에 사실상 완성된 겁니다.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좁습니다. 이란의 핵 문제, 미국과의 갈등, 예멘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까지 오늘의 뉴스들은 40년 전 불타던 유조선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탱크보다 무서운 건 유조선의 항로였고 포탄보다 무서운 건 보험료와 유가 그래프였습니다. 페르시아만 위에 포탄이 하나 떨어지면 그 파편은 지구 반대편 어느 나라 주유소에도 날아옵니다. 그래서 40년 전 유조선 갑판 위로 쏟아지던 불꽃은 지금 이 순간 뉴스 화면 속 호르무즈 해협과 여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탱커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냉정한 메시지입니다.